지금 정치권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고심해왔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외 현안도 논의했는데 중동 정세가 워낙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조율이 너무 지연되지는 않기 위해 늦어도 8월 전에는 방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친명계 두 사람의 맞대결을 놓고 계파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여야가 증인 참고인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며 오늘도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고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장관급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기부는 백영훈 LG AI 연구원장, 외교는 조현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 국방통일장관 후보에는 민주당 안규백, 정동영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에서 왔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또 민간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가냐 안 가냐 여기에 대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의 외교를 보좌할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선임하는 것이 시급하다 했는데 이분이 OECD하고 한일 FTA, 한멕시코 FTA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자 회담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주파니, 동맹파니 이런 것보다는 중도, 신뢰 외교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를 잘 보좌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AI 기획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과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을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현장 전문가, 그런 기업인을 이렇게 모셨다는 점, 그리고 안규백 의원을 민간인 출신으로 최초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이분이 앞으로 국방 개혁을 좀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외부의 시선으로서 이것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념과 철학, 누가 임명했는가를 떠나서 일을 잘하면 나는 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형에 가까운 이 기조가 돋보인 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분은 지금 현직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입니다. 네. 이분이 정의당의 고용노동부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어쨌든 그 노동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닌 이 정의당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탕평책과 실무 위주의 실용이 빛나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기업인 실무자급의 인사들을 직접 장관으로 발탁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재계와의 회동에서도 인사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정도로 기업인들에 대한 깊은 이제 신뢰와 기대감이 있어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악화되고 있고 국방비 문제,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이러한 것들을 관련해서 과연 군 경험이 없는 안규백 의원이 지금의 군 수뇌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인사인가 의구심이 남고요. 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은 과거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근데 민주노총이라고 함은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 경직성 문제, 또 극심한 노사분규,
그리고 폭력적이고 과격한 어떤 강성 노조의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민주노총의 수장 출신이 고용노동부를 맡게 됐을 때 상당히 기업, 특히 재계가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탈원전을 좀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실패했던 그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해수부 이전을 성공시켜서 이러한 공적을 만들어줘서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지금 육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좀 면밀히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갔던 부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사실은 한나라당 출신이기도 했지만 또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도 활동을 했던 조금 그 경계선이 이게 좀 모호한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수 인사를 영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권오을 전 의원을 영입을 했는데 지지를 받았죠. 보훈성 인사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분이 보훈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정책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토 회의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놓고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안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회담을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빨리 하는 이 속도가 중요한 것보다는 네.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걸 GDP 대비 5%까지 증액해달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지금 가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칫 저희가 한번 제대로 협상 한번 못 해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만 올려주는 그러한 어떤 실리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란하고 어떤 미국 간의 어떤 이 공습 문제라든지 중동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최초로 지금 봉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한국에서 빨리 뭐 카타르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와 함께 협의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LNG 원유선을 확보하고 또 우리의 비축유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뭐 산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 한국은행까지 해서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또한 지금 호주 총리도 불참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도 불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실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일본이나 호주의 입장에 꼭 우리가 같이 동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양자 회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일본과 호주가 빠지게 되면은 요즘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GDP의 5%를 지출하는 문제와 사실 주한미군 문제는 서로 직접적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압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토 같은 경우는 집단안보 체제이고 실제로 미국이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점과 이 주한미군은 그냥 양국 간의 동맹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일단은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국내가 좀 더 국내 현안에 대한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을 갖는 것이고 나토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섣불리 불참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도 있지만 관세 이제 시효가 7월 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두 번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7월 8일까지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나 좀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7월 패키지설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이미 다 무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국제 연방 통상 법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명령 취소를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7월 8일 날 이 패키지로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미국 연방 법원을 통해 가지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7월에 일본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도 5차 관세 협상을 미국과 벌였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들이 7월 달에 선거 끝나고 책임 있는 선출직이 또 이걸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먼저 협상에 나서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실리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영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어떤 그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그 미국으로부터 조금 좋은 성적표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와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자동차 수출도 많이 하고 철강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 그리고 방위 분담금까지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고 나면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에 맞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는 시간을 우리는 버는 것이 실용 예고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려야 되는가? 지금 통상본부장이 방미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은 사실은 정상 간의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무적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7월 8일이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주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하게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관세 협상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어쨌든 한미동맹이라든지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라도 만약에 이번에 정말 나토를 불참하게 된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쯤 이제 8월 안에는 좀 방미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미가 한 번쯤 만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한 여론조사.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입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해서 59.3%, 부정평가는 0.7%포인트 하락한 33.5%로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 전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동에 있어서 빗나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보수 지지층들이 선거 때부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요청을 해서 이거 속도 조절합시다라고 우려를 불식시킨 바가 있고 또 중국과 아무래도 먼저 통화를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본 총리하고 먼저 통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 야당의 반대가 거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선별적인 요소를 또 가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행보들을 보면 본인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 야당의 지지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의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좀 다르구나,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최근에도 여야 지도부 오찬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3분 얘기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7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18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야당 지도부의 말을 25분이나 메모를 하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야당 시절에 대통령으로부터 좀 소홀한 면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고 또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다가 또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이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고 당연히 이것이 또 정당 지지적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이제 2, 3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 이 국면이라면 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결집이 되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도 통합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면 더 올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재 초기 출범 이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이 전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불공정, 불법 논란이 번지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 다소의 좀 부담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여야와 소통하는 모습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으로선 호재일 수밖에 없는 정상 간의 어떤 다자 외교 무대를 또 갔다 왔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층도 그렇고 중도층이 일단은 관망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각 정당 지지율도 함께 나왔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서 1.5%포인트 하락한 48.4%,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31.4%로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전히 뭐 혁신안을 두고 내부적인 어떤 진통 그리고 개파 간의 잠재된 갈등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좀 30% 초반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내 최고의 당권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수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좀 교통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의 갈등의 조짐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마 이 친명 대 친명, 친명 대전 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여야 모두에 대해서 조금은 관망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당 지지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는 행동 중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이제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 전에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보태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도 이제 대통령께서 11개 부처에 대해서 장관 인선을 했지만 앞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뭐 민간인 최초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지만 일만 잘할 수 있다면 이념과 상관없이 내가 유임하겠다라는 이 실용의 정신 그리고 정의당도 배려하는 이 전문성 있는 노동 분야에서는 또 정의당의 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또 이 중도 보수라고 우리가 캠페인에 말을 했듯이 이 권오을 전 의원도 이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 쪽에 강한 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장관직으로 인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국민께서들도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르는구나 그리고 뭔가 실적을 내는 정부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거부가 됐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사실 친한동훈계,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도 돼야 한다라는 옳은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또 소외되고 또 친윤 성향의 어떤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또 TK 어떤 자민련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또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새롭게 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 피로도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출마해서 내가 이번에는 잘할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빨리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저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총리 후보자가 빠르게 결정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공격이 좀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공세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떤 지금 국정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경험을 축적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과거에 어떤 신뢰도 있는 그런 여정을 밟아오신 분도 아니고 단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호위무사했던 그런 정치인이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도덕성 문제만큼은 떳떳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이 채무를 가장한 사실상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이 아닌가. 또 경조사 비용, 수억 원의 경조사 비용을 지금 현재 본인이 실토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것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사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그냥 이렇게 프리패스식으로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가 된다면 국정 서열 2위, 어떤 행정부 각부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있어서 과연 명이 서겠는가, 이런 공직사회의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그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누가 사실 갚지도 않는 채무를 해주고 또 경조사를 계기로 해서 막대한 자금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모범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의 사퇴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내달라고 하는 자료도 다 안 나왔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해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20일 날 오후에 이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해야지 25일 날 인사청문회에 증인들이 출석을 할 수 있는 이 규칙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고집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내부가 스스로 어떤 증인을 우리가 요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실상 그 기한을 넘겨버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이 야당을 오랜만에 해봐서 그러는지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게 상당히 조금 안일하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인사청문이라면 뭐 김민석 후보의 칭화대가 조금 의심이 난다. 그럼 중국에 멀지도 않고 얼른 가가지고 어떤 같이 공부를 했던 어떤 클래스메이트도 만나보고 지도교수도 만나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로만 항공 내역만 내라고 하고, 근데 또 항공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뭐 맞지 않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듯 쉽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야당을 오래 해봐서 제가 아는데 이 야당의 청문은요 어떻게 하냐면 청문회가 벌어지기 전에는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그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파고들고 공격을 한 다음에 막상 인사청문회 때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테러를 막아놓고 공격을 하고 난감한 질의를 해서 낙마시키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의혹도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재가 다 떨어져 버린 측면이 있다. 사실상 지금 외부의 비난이 뭐냐면 국민의힘의 인사청문위원으로는 주진우 의원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전혀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자세가 매우 안일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1억 4천만 원의 채무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냈고 또 그 총리로 지명된 다음에는 또 괜히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치로 일으켜서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대치로 일으켜서 상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학비 문제는 전 배우자가 이것을 케어했다, 여기 학비를 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칭하대와 관련된 것도 이미 그 항공 내역을 제출하면서 해소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24일과 25일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객관적으로 의문을 제시해 주시면 또 김민석 후보자가 필요하면 자료도 제출하고, 또 자료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말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으면 국민들께 지탄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위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됐어요? 대승적인 차원으로 일단은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봉합을 하자 정문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정세가 매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수장,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수장마저 공석으로 계속 비워두는 것은 국가 안보, 특히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근데 그런 만큼 사실 민주당도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양보를 했다면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 문제, 또 자료 제출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민주당이 받을 것만 받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뭐 법사위원장도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좀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의회 운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민주당은 더 이상 나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긴 하는데 지금 잠깐 얘기 나왔지만 법사위원장은 안 줄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관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그 관례에 대해서 좀 자료를 확인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9대부터 15대까지는요. 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그 다수당에서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대부터 20대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교차해서 가져갔죠. 그러다가 21대, 22대에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관례보다는 앞으로는 좀 법에 정확히 명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필요 없는 이런 갈등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관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번 22대 국회 상반기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1년을 더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원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좀 협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중간에 넘겨주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법사위원장은 이번에 양보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좀 법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보해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은 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누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이 맞겠다,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이 스스로 세웠던 원칙을 지금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갖고 있고요.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행정부 수장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또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의 재판관이 들어가게 되면 힘의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그래도 상임위에서 각 올라오는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체계작구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법사위마저도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견제와 균형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에게 좋은 것인가? 저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좀 야당에게 허락하는 그런 협치가 필요하지 않나.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또 국민의힘 얘기 각각의 당 얘기를 해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놓고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는데 예상대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역시도 당 대표에 나섰습니다. 일단 2파전으로 갑니까? 아니면 더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직 그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그 접수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3회, 제4회 후보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센 2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선을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양강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성향이 좀 매우 다릅니다. 제가 예. 자주 축구에 비교를 하는데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야당과 어떤 그 상황에서 이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 또 탄핵 국면에서도 어떤 일종의 검사 역할을 잘 해내셨다는 공을 또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을 하시면서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분 다
이재명 대표와 같이 호흡을 맞춰보신 분들이라서 네. 누가 더 친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두 분의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당대표로서는 공격수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미드필더가 좋을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성향에 따라서 찬대파와 청래파로 지금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쟁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뭐 나쁘지가 않지만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대선부터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건전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두 후보가 서로 후보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평가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가장 친한 친구이다. 뭐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런 친한 친구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좋은 케미를 보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승부를 한번 보여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승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어떠한 승부도 사실 아름다울 수가 없죠. 결국은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권의 부재, 당권이 공백 상태에서 누가 이재명 정부 초기에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린 당대표직을 두고는 아마 격렬한 그런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친명, 찐명을 말하지만 사실 과거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견제도 있었고요. 또 과거에 이재명 지사 시절에 비판을 했던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묘하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친구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청래 의원은 야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결국은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정치적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순항을 바라는 많은 당원과 지지층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긴장 관계가 연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결국 아마 명심도 아마 찬대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원들도 당분간은 좀 이재명 정부를 적극 보좌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형 대표가 아니라 참모형 당대표를 원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좀 박찬대 전 원내대표에게 좀 더 힘이 쏠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즉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당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관계가 너무 밀접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분리 작업이 되는 것처럼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갑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당정 관계의 수직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평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살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당무 개입을 하지 않고 어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이뤄가려는 노력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루어져야지 저는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스템으로 조금 보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당과 대환나대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본인이 야당의 대표 시절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당정 관계를 목격을 잘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대한 당의 자율성을 보장하시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선거가 있을 때 공천권에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피해를 당하신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슬기롭게 해 나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당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박찬대 의원이든 정청래 의원이든 당대표를 정말로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끝낸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1년짜리 자녀 임기만 하는 당대표인데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성과로 인해 가지고 당대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오해를 두 분 다 약속을 해서 불식시켜야 된다. 이것이 가장 먼저 당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8월달 전당대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누가 나올 것이냐. 김문수 대선 후보도 힘을 좀 내는 것 같고요. 또 여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전국 민심 투어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번 당대표가 실은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는 가장 큰 정치적 숙제를 앞두고 있는 대표인데 지금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꽤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은 수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자리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만약에 민주당에게 뺏기게 되면은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위기가 오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당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매력적인 자리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별들의 전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잠시 1년 동안만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관리형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도의 규모로 끝날 것이냐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 키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격을 하게 되면 실은 당 내부적으로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김문수 전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뭐 여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도 가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당대표. 네. 뭐 제가 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기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누군가는 출마를 할 것이고 출마하는 과정에서 내가 당을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 다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은 너무 출마가 잦아요. 직업이 출마자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이제 좀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당대표 이분들은 좀 안 나오고 좀 새로운 얼굴들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당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